10년 전 죽은 제 남편을 만났다는 친구의 말 한마디. 그게 제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괴로운 기억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 툭 털어놓고 조금은 후련해지고 싶네요. 글솜씨 없는 50대 아줌마지만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지금은 남편 고향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 그런지 여기 어르신들은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집이 잘 살았는 줄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서울도 그냥 평범하게 사람 사는 곳인걸요. 부자가 있는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시민들도 있는 법이죠. 저 역시 그 소시민 중 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분식집을 하셨는데요. 장사가 그리 썩 잘 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2살 위 오빠나 제가 집안을 일으킬 만큼 특출날 무언가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학교에 영 적응하지 못했던 오빠는 결국 고등학교 졸업을 포기하고 용접사가 됐고요. 저는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작은 제조회사 격리로 들어갔죠. 오빠 벌이가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이라 그런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제가 버는 쥐꼬리만한 월급까지 더해지자 저희 집도 제법 여유가 생겼죠. 달에 한두 번쯤은 중국집이나 고깃집에서 외식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오빠가 취업하고 3년 만에 여자가 생겨 결혼하게 됐거든요.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오빠네 신혼집을 해주느라 큰 빚을 내셨는데요. 새언니는 그 빚에 대해선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오히려 오빠 주머니를 틀어쥐고 저희 집엔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행여나 새언니 마음이 상할까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셨죠. 저는 저대로 더럽고 치사한 마음에 새언니나 오빠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고요. 자연스레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는 간신히 적자나 면하는 수준이었고요. 당시 제가 받던 월급이 요즘 물가로 치면 180만 원쯤 될까요? 그 돈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요. 어쩌다 부모님이 병원이라도 한번 가면 통장이 빵꾸나기 일쑤였어요. 당연히 부모님 빚은 원금을 갚긴커녕 이자 내는 것도 버거웠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팍팍한 현실이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씩씩하게 살 수 있었던 건 23살, 참 풋풋할 때 찾아온 첫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 가게에 식자재를 대주던 배달업자였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분식집 매출의 핵심은 김밥 단체 주문이거든요. 저희 가게도 엄마 음식 솜씨가 좋아서 단체 주문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요. 오전 중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 주문이 있는 날이면 새벽 일찍 나와서 김밥을 싸야 해요. 5월 같은 성수기엔 아무래도 부모님 두 분이서만 하기엔 버거워서요. 저도 출근 전에 잠깐 들려서 일을 돕거나 아님 아예 연차를 내고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쌀이나 식재료를 배달해주는 업자분들과도 안면을 트게 됐는데요. 되게 아저씨들이 많은데 저희 집에 식자재를 대주던 배달업자는 달랐어요. 저보다 서너 살 많은 젊은 청년이었죠. 심지어 키도 훤칠하니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요. 마음씨는 또 어찌나 착한지 저희 부모님 대신 무거운 쌀포대를 날라주기도 하고 요즘 장사 잘 안 돼서 힘들지 않냐면서 물건값을 좀 깎아주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로서 어떻게 마음이 안 갈 수 있겠어요? 저희 엄마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종종 우리 딸 좀 데려가라면서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지고는 했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그냥 어색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별 마음이 없나 보다 했는데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한 반년쯤 됐을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주말에 뭐 하냐면서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제게 마음이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하고도 아는 사이다 보니까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같이 극장에서 영화를 본 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고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지라 서울 반지하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 장마철엔 물에 잠기고 겨울엔 수도가 얼던 집이었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런가 행복하기만 하더군요. 남편과 둘이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났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웃으며 살 수만은 없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살림이 피기는커녕 먹고 살기 힘들어지기만 했고요. 설상가상 남편이 다리를 다치면서 배달업자 일을 못하게 됐어요. 당시 저도 애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당장 딸 부녀와 기저귀 살 돈도 없는 판이었죠. 남편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나 봐요. 어느 날 제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하더군요. 뭐? 당신 고향으로 가자고? 응, 그 고향 선배가 거기서 배로 중국 물건 떼다 들여오는 일을 하거든. 나더러 같이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네.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아무래도 다리에 부담도 덜 되니까 월급도 나쁘지 않고 말이야.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바닷일하는 선언은 없어서 난리였거든요. 친정 부모님을 두고 멀리 떠난다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생후 10개월 된 딸아이를 등에 업고 남편과 함께 서울을 떠났죠. 아무리 남편 고향이라지만 타지 생활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댁과의 갈등이 컸죠. 저희는 따로 집을 구할 돈도 없어서 시부모님과 합가 생활을 했는데요. 두 분 다 제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저를 구박하셨어요. 친정이 없이 산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우리 영철이가 얼마나 가신 아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키 크지, 인물 좋지, 듬직하니 성실하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잖아. 아니, 오죽하면 우리 지역 제일 가는 부자라는 서 사장님네 딸도 우리 영철이를 좋다고 따라다녔어. 그때 그냥 결혼시켰어야 하는 건데. 영철이가 자기는 꼭 서울 가서 성공할 거라고 상경하는 바람에 에이, 그때 머리 싸매고 들어누워서라도 말렸어야 하는 건데. 서울 가면 더 괜찮은 가시나를 만날 줄 알았지? 설마 너 같은 가시나한테 발목 잡힐 줄 누가 알았겠냐? 시어머니의 자기 아들 자랑의 끝은 대개 제 욕으로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인생이 잘 안 풀린 게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박복한 제 팔자가 남편 앞길을 막아서 그런 거라고요. 참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며느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그럴 때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고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그 집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남편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고향으로 돌아온 뒤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어디 아프냐고 묻고 바로 손 따주겠다고 하던 사람인데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따순 밥은커녕 식구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만 긁어먹고 있어도 모른 체 하고요. 한겨울에 마당 앞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어도 무시하더군요. 처음엔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중간에 낀 남편 입장에선 대놓고 저를 감싸기만 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럼 단둘이 있을 땐 좀 달래줘도 좋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은 제가 하소연을 하면 듣기 싫다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고부 갈등의 원인은 제게 있다면서 오히려 제 탓을 했죠. 우리 부모님이 구박을 하면 뭐 얼마나 구박을 했다고 그래?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당신처럼 살아. 아니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여자들도 많다고. 근데 당신은 꼭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서운한 소리 할 때마다 쪼르르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하고 욕을 해야 직성이 풀려? 아니 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답답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고 남편 앞에선 작작해야지. 그래도 어른들이고 나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야.
당신이 먼저 살랑살랑 애교도 좀 부리고 살갑게 굴어봐. 안 그래도 군 식구 데리고 들어와서 눈치 보이는데 당신이 먼저 눈치껏 굴어야지. 뭐? 군 식구? 지금 나랑 영희가 군 식구라는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결국 당신은 나랑 영희를 군 식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거잖아. 언제 내가 그렇대? 나 말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 언젠가부터 남편과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나 딸을 향한 남편의 마음을 의심한 적은 없어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남편 일이 힘드니까 그런 거겠지. 돈 모아 분가하고 나면 그땐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제 바보 같은 착각은 어느 날 남편 지갑 속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사진 속에선 앳된 얼굴의 남편이 웬 여자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같은 여자인 제가 보기에도 젊고 아름다웠죠. 차마 남편에게 대놓고 묻진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슬쩍 물어봤는데요. 웬걸? 남편 좋다고 쫓아다니던 그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군요. 서 사장님네 딸 사진을 봤나 보네. 민주. 민주요? 그이 총각 시절에 좋다고 쫓아다녔다는 그 여자요? 그래. 둘이 잠깐 만나기도 했었어. 영철이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뭐 따지고 보면 영철이가 서울 올라갔던 것도 민주 걔 잊으려고 그랬던 거였지.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과거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쫓아다니기만 한 줄 알았는데 둘이 사귀었었다니.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다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물어봤죠. 근데 둘이 왜 헤어진 거예요? 어머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반대를 해? 너 서 사장님이 뭐 하는 사람인 줄 몰라? 식품회사 운영하잖아. 이 지역 제일 가는 부자라고. 오히려 그 집에서 사람 볼 줄 모르고 우리 영철이를 반대했지. 우리 영철이가 어디가 어떻다고? 하여간에 있는 집들은 천박하게 그저 돈돈거리기만 한다니까. 아이, 애비애미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어도 우리 영철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또다시 남편에 대한 신세 한탄으로 이어졌어요. 곧 또 제 욕을 하실 것 같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어찌나 속이 끓어오르던지요. 몰랐던 남편의 과거에 온몸이 부글부글하더군요. 결국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일어나봐. 당신 서민주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 아직도 좋아해? 뭐? 갑자기 자다가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잡아댈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 지갑에 있는 그 여자 사진도 다 봤다고. 남편이 그제야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새 눈에 눈물이 고인 저를 보면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니 이 사람아, 좋아하긴 뭘 좋아해. 그냥 한때 잠깐 만났던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당신 만나기 한참 전의 일인데 갑자기 왜 이래? 근데 지갑 속에 왜 사진을 넣어놓고 다녀?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진은 그냥 넣어놓고 깜빡했던 거야. 당신이 얘기하기 전까진 지갑 속에 있는지도 몰랐었다고. 남편은 억울하다면서 펄쩍 뛰었어요. 그 모습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서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그 뒤로는 왠지 모르게 제게 좀 잘해주기도 했고요. 뭐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랑 정분이 난 것도 아니고 저 만나기 전 옛사랑인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했어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네요. 그 옛사랑이 다시 나타날 줄은 말이죠. 남편 고향이 워낙 작은 지역인데다 토박이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 저는 어딜 가든 눈에 띄는 편이었어요. 몇 안 되는 외지 출신이었으니까요. 처음엔 텃세라고 해야 할까요? 시장이나 가게 같은 데 가면 은근히 냉대나 무시도 좀 받고는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만 보면 자기들끼리 시선을 주고받으며 수군대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빠 쳐다보면 불똥이라도 맞은 사람들처럼 눈치를 보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이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왜 그러는지 얼마 안 가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편 첫사랑이라는 여자가 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손쓰기엔 늦었고 오늘 내일 한다는데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옛 애인을 잊지 못해 꿈에서도 찾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옛 애인이란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죠.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군요.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들은 제게 와서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기도 했죠. 아유 세댁,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서 사장님 내 딸 소원 좀 들어줘. 아니 뭐 딴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건데. 맞아. 그러다 죽어서 원한이라도 품어봐. 그게 더 문제 아니야? 그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사진으로밖에 본 적이 없는 그 여자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지고 미웠죠. 일부러 남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쯤 남편이 배를 타고 중국에 오래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 남편이 다시 돌아오고 한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마침내 남편도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잡더군요. 갑자기 왜? 무슨 말 하려고? 그게 있잖아 여보. 당신도 알지? 전에 내가 사귀었었던 여자 말이야. 왜 그 사진 속에 그 여자 얘기는 왜 또 꺼내는 건데? 얼마 전에 서 사장님, 그러니까 그 사람 부친한테 연락이 왔어. 몰랐는데 그 여자가 말기 암이라고 하더라고. 항암 치료도 잘 안 돼서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자꾸만 나를 찾는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한번 날 다시 만나고 싶다면서. 그 서 사장님이 나 결혼한 것도 알고 딸 자식 있는 것도 다 알거든. 근데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한 번만 자기 딸 얼굴 좀 봐달라네.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가서 그 여자 얼굴 보는 걸 허락해달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남 같아선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는데요. 그랬다간 남편 가슴에 쓸데없는 미련이 생기진 않을까 두려웠어요. 왜 그 여자들이 절대 못 이기는 게 남편의 첫사랑, 그 중에서도 죽은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미화될 대로 미화돼 예쁜 기억만 갖고 추억하게 되니까요. 남편 마음속에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남는 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복잡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죠. 뭐든 당신 마음 편한 쪽으로 해. 그 말은 설마... 그래, 다녀오고 싶으면 다녀오란 얘기야. 하지만 돌아오면 다시는 그 여자 생각하지 마. 알겠지? 당연하지. 나 그 사람한테 지금은 아무 미련도 없어. 그냥 죽기 직전인데도 날 찾는다니까 인간된 도리로 마음이 쓰여서 그런 거지. 허락해줘서 고마워 여보. 진짜 당신처럼 마음 넓은 마누라도 또 없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신경 쓰이게 할 일 절대 없을 거야.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애써 불안함을 억누른 채 그런 남편을 믿으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미리 제게 얘기했던 대로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무슨 정신으로 깨어 있었는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기도 하고요. 끓이던 국에 소금을 들이붓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런 제 상태를 비웃듯 남편은 약속대로 제 시간에 돌아왔어요. 표정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식구들끼리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방에 들어와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어땠어? 그 여자 오랜만에 다시 만나니까. 어떠긴 뭐 어때. 그냥 아픈 사람인데. 나 보니까 좋아하더라. 눈물까지 흘리던데. 그래서 마음이 쓰였어? 옛날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기라도 해? 아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텐 당신이랑 영희가 있는데.
그냥 옛날 친구 다시 만난 기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남편이 첫사랑과 재회해 흔들리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됐는데요. 그 한 번의 만남이 저희 부부관계에 균열을 일으키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안심한 것도 잠시 그 여자의 부친한테서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다시 만나고 상태가 좀 호전됐다면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염치였지만 우리 딸애 좀 계속 만나줄 수 없을까? 뭐 다시 사귀어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친구로서 말이네. 남편이 전화통화하는 걸 저도 옆에서 고스란히 듣고 있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자네를 그때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이 당장 죽게 생겼으니 오죽하면 이럴까. 자식 가진 부모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요. 솔직히 아내로서는 기분이 너무 나빴네요. 이번에도 남편은 역시나 제 의견을 물었고요. 전 단박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도 순순히 알겠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 뒤로도 그 여자의 부친은 끊임없이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 애걸복걸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으로 값비싼 과일이며 홍삼 같은 걸 뇌물조로 잔뜩 보내서요. 얼마 안 돼 시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그러자 시부모님은 저를 탓하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제게 눈치를 주셨죠. 아니 너는 딸 자식 키운다는 애가 요만큼의 정도 없냐? 그 집에서 뭐 이제와 우리 영철이랑 그 딸내미를 이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 좀 살려달라는 거잖아. 그 사람 만나서 다시 살 거였으면 진작에 살았겠죠. 그 여자가 죽고 사는 게 그 일랑 무슨 관계예요? 그냥 약이 잘 들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겠죠. 아유 못났어. 네가 이렇게 그악스럽게 영철이를 틀어잡고 사니 영철이가 그렇게 나날이 말라가지. 싫은 소리를 하긴 하셨지만 시어머니도 그 뒤로는 딱히 더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집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오면서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건 바로 돈이었죠. 남편이 그 여자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얘기를 나눠줄 때마다 1,000만 원씩 주겠다 하더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1,0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이 제안을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시부모님에게도 알렸고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당장 수락하라고 말이죠. 아니 얘 한 번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이면 완전 거저먹는 거 아니냐? 뭐 그 집딸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더 만나야 할진 모르겠지만 돈 5천은 그냥 모이지 않겠어? 그 돈이면 지금 너희 아버지 앞으로 있는 빚도 갚고 너도 뱃일 그만두고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현실적이면서도 천박한 말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고된 뱃일에 지칠 대로 지친 남편은 그 말에 혹한 것 같더군요. 여보, 기왕 이렇게 된 거 나 그 사람 몇 번만 더 만나면 안 될까?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데 마지막 가는 길 좋게 보내줘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 분명히 약속했잖아. 딱 한 번만 만나기로. 그 집안도 참 돈이 그렇게 넘쳐난데? 당신이 뭐 몸 파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제안을 해. 그렇지만 잘 생각해봐. 서 사장님한테 돈 받으면 나 뱃일도 그만둘 수 있을 거고 그럼 당신이랑 영이랑 앞으로 더 자주 시간 보낼 수 있을 거야. 또 장인어른 장모님 앞으로 있는 빚도 갚을 수 있을 거고. 그럼 당신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어?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그쯤에 부모님 건강은 더욱더 나빠져서요. 엄마는 아예 자리에 드러누웠고 결국 하시던 분식집도 접으셨거든요. 오빠는 여전히 새언니 손에 꽉 잡혀 살아서 그런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망설이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당신 나 못 믿어? 나 이미 한 번 만났지만 아무 감정도 안 든다고 했잖아. 그냥 옛날 친구 만난 것 같았고 안타깝다 이 정도였어. 그 뒤로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았다고. 아니 당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잘 모르겠다. 여보, 내가 그동안 표현은 안 했지만 당신한테 늘 미안했어.
당신 나한테 시집와서 장인어른 장모님하고는 멀어지고 괜히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어쩌겠어. 나도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는걸. 내가 능력이 좋았다면 뭐 재주를 빌어서라도 당신하고 영이 남부럽지 않게 해주겠지만 내가 그렇게 잘난 놈은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할 절호의 기회야. 이대로 그냥 포기하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남편의 설득에 결국 저는 마지못해 허락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여자를 만나고 왔어요. 그때마다 통장엔 돈이 1,000만 원씩 입금됐고요. 그 돈으로 저와 남편은 부모님들 빚도 갚고 조금씩 저축도 해나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왠지 모르게 남편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 첫사랑인 그 여자가 남편만 보고 나면 몸 상태가 좋아진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꿨는데요. 그 여자를 만나고 오면 남편은 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와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르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죠.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그 여자의 건강신호엔 청신호가 켜졌어요. 남편을 계속 만난 덕분인지 아니면 잘 맞는 항암제를 찾은 덕분인지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하더군요.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참 마음이 복잡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 남편은 뱃일을 쉬면서 집에만 있었는데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만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죠.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남편이 씻는 틈을 타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메시지하면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널 다시 못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등등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주고받을 수 없는 미래의 말들이 가득했네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본다고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 고민하다 그 여자에게 몰래 연락해 만나자고 했어요. 그 여자도 캥기는 게 있었는지 가타부터 말없이 알겠다 하더군요.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는 파리하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생활에 찌들어 아줌마가 된 저와는 다르게 우아해 보였고요.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훨씬 더 젊어 보였죠. 여자로서 솔직히 자존감을 많이 다쳤네요. 다 알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남편하고 떳떳한 사이 아니죠? 제 말에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됐어요. 그 커다란 두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죠. 죄송해요.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됐는데. 사실 영철 씨하고 저 서로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니까 그 감정이 되살아나서 염치 없지만 살고 싶어졌어요. 살아서 영철 씨랑 다시 못다한 사랑을 이루고 싶었어요. 여자의 염치 없는 말에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청순 가련한 얼굴로 울면서 얘기한다고 상간녀가 아니게 되나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의 얼굴에 물을 뿌렸죠. 이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우리 딸의 아빠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 그 사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애초부터 허락 안 했을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도 될 짓이 있고 해선 안 될 짓이 있다는 거 몰라요? 죄송해요.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근데 영철 씨도 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쪽하고는 그냥 정으로 같이 사는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 여자의 입에서 뱉어진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줄이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런 저를 비웃듯 그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도 불행할걸요? 위자료는 제가 섭섭지 않게 드릴 테니까. 야, 너 말 다 했어?
저는 더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여자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 여자도 있는 힘껏 대거리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몸에 힘을 쫙 빼면서 흐느끼기만 하더라고요. 왜 이러나 의아함을 느낀 것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남편이 나타나 그 여자를 제게서 데려갔거든요. 당신 미쳤어? 환자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뜸 나타나 그 여자를 감싸는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야 떠올린 사실이지만 이런 걸 계획하고 그 여자가 미리 남편을 부른 것 같더군요. 어쨌든 남편은 제게 있는 대로 윽박을 지른 뒤 그 여자를 부축했어요. 민주야, 괜찮아? 많이 다친 거야? 난 괜찮아요, 영철씨. 맞아도 할 말이 없는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부적절한 관계인 건 맞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에 부적절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하지만 영철씨가 이혼 안 하면 난 그냥 상간녀일 뿐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나쁜 년이라고 손가락질할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철씨 와이프한테 맞아도 아무 말 못하는 거고. 그런 말 하지 마. 이혼하면 되잖아. 난 이대로 너 포기 못해. 남편의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 건지 배신감에 온몸이 팔팔 끓는 냄비처럼 뜨거워졌죠.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그 여자를 자기 등 뒤로 돌린 뒤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차라리 잘 됐어.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여보, 영희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포기할 테니까 날 자유롭게 만들어줘. 미안해.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여자한테 아무 감정 없다고 했잖아. 절대 나 배신하는 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 죄는 두고두고 갚아 나갈게. 용서해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근데 민주는 알잖아, 많이 아픈 거. 이 사람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자라고.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면서도 끝까지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을 피력했어요. 그 뻔뻔한 태도를 보고 있자니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꼭 참았어요. 이런 연놈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혼해달라 이거야? 응, 부탁할게 여보. 부모님한텐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웃기고 있네.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뭐? 아니, 당신 잘 생각해봐. 이대로 나랑 둘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나 당신한테 이성적인 마음 떠난 지 오래됐어. 당신도 알잖아. 근데 원래 부부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영희 생각해서 꾹 참고 산 거야. 하지만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게 누군지 이젠 알게 됐거든. 내가 못 잊고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이 아니라 민주야. 닥쳐! 누가 당신 마음 같은 거 알고 싶대? 난 절대 못 헤어져. 당신은 모르나 본데 유책 배우자는 절대로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거든?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당신은 평생 바람핀 쓰레기 같은 놈이 되는 거고 저 여자도 상간녀가 돼서 온 동네에 손가락질 받게 된다는 거야. 둘이 애를 낳아도 절대로 당신 호적엔 못 올려. 아, 그렇다고 내가 법적인 조치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이혼 안 해도 저 여자는 상간녀로 소송 걸 수 있거든. 두고 봐. 가진 건 돈뿐인 것 같은데 그놈의 돈 있는 대로 다 뜯어내 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은 물론이고 상간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워낙 좁은 동네인 만큼 소문이 무서운 곳이었으니까요. 상간녀 소송을 걸면 아무리 쉬쉬한다고 해도 온 동네에 자기들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게 알려질 수밖에 없겠죠.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고.
흥분하긴 누가 흥분해? 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인 상태야. 난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어디 저 상간녀하고 둘이 잘해봐. 어딜 가든 상간녀라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저 여자 건강 잘 챙겨주고. 암에는 스트레스가 쥐약이라잖아. 기껏 나아가고 있는데 재발해서 일찍 뒤지면 어떡하니? 그럼 너도 돈줄 날아가는 거잖아. 네가 과연 돈이 없었어도 저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 저는 일부러 한껏 이죽거렸고요. 상간녀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 일을 상담했네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 변호사는 일단 상간녀 소송부터 걸자고 했어요. 저는 변호사의 말대로 했고요. 그 좁은 동네에 얼마 안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남편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했어요. 어딜 나가기만 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니까요. 아마 그 상간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은 다 제 편이었어요. 시부모님 정도나 제게 그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겠냐면서 혀를 차는 정도였죠. 그런데 웬걸, 뜻밖의 사건으로 동네 사람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반전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그 여자의 죽음이었죠. 제 말대로 상간녀라는 게 소문나서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건지 사라져가던 암세포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갑자기 숨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절대로 속이 후련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찝찝했죠. 아무리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라고 해도 이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마냥 기쁘기만 하겠어요? 그 여자가 죽는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핀 게 없었던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저를 손가락질하기 바빴어요. 제가 너무했다고요? 암 환자인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 수군대더군요. 안 그래도 죄책감 때문에 힘든데 사람들까지 그렇게 욕하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밥도 잘 안 먹혀서요. 살이 10kg이나 넘게 빠졌죠. 남편은 그 여자가 죽은 뒤로 넉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혼하자는 소리도 쏙 들어갔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이미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면서 남편을 오직 딸의 아빠로만 취급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은 다시 정신을 차렸는지 뱃일을 나가기 시작했고요. 저도 그 사람한테 바라는 건 애아빠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오는 것뿐이었으니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 여자를 잊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 뭔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의 직장이자 생업의 원천이던 그 드넓은 바다가 남편을 집어삼킬 줄은 말이죠.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간 상태였고요. 돌아오려면 한 달은 더 있어야 했죠. 근데 남편이 탄 배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그 배 선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불길한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선장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향로를 이탈하면서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영철이 그 자식이 물에 빠지는 바람에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남편이 죽었다는 건가요? 시체라도 건져보려고 했는데 물살이 너무 거칠어서 무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어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눈앞에 남편의 죽음을 증명할 시신조차 없으니 더욱더 그랬죠.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계속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고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남편은 죽은 게 아니라 실종된 거였고 언젠가 돌아오리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훌쩍 넘도록 남편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고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기만 했죠. 몰랐는데 실종 선고가 내려지고 5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한 걸로 본다고 하더군요. 이 법이 그런 거라 가족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됐고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됐죠. 그쯤 되니 저도 포기가 돼서요. 시부모님을 설득해 남편 장례를 치렀어요. 죽은 것도 서러운데 제삿밥도 못 얻어먹고 구천을 떠들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왜 그리도 빠른 건지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고요. 딸도 고등학생이 돼 어엿한 숙녀티가 나기 시작했네요. 딸을 그렇게 번듯하게 키우기까지 사실 혼자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 상간녀 부친한테 받은 돈은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 빚 갚는 데 다 쓰고요. 남은 돈은 그 여자 죽은 뒤로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어 다 돌려줬거든요. 대신에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어시장에 나가 생선 나르고 부산물 치우고 하는 잡일을 도맡아 했어요. 말이 잡일이지 하루 종일 어디 앉을 수도 쉴 수도 없이 고강도의 육체 노동이 이어졌고요. 팔다리가 빠르게 망가지고 온몸에선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했죠. 이대로 세상을 떠나고 싶단 마음까지 들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지만 저만 보고 있는 딸아이와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전화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웬걸 해외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어릴 때 둘도 없는 단짝이었고 성인이 된 뒤로도 종종 만났는데요. 남편이 해외 지사 발령이 나면서 그 친구도 따라가는 바람에 그 뒤로는 도통 얼굴을 못 봤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안부부터 물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우 순자야, 너희 남편 뱃일 나갔다가 실종됐다고 했었지? 그거 확실해? 어? 갑자기 왜 10년도 더 전의 일을 꺼내고 그래? 확실하지? 그 뒤로 실종 신고했다가 결국 사망 처리까지 다 됐잖아. 이젠 뭐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나도 포기했어. 아니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시내 나갔다가 네 남편을 만난 것 같거든? 아니 그냥 좀 비슷한 사람인가 했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네 남편 이름을 똑똑히 부르더라고. 이 머나먼 타지에서 이름까지 똑같은 한국인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내가 가서 인사하면서 네 친구라고 했더니만 사색이 돼선 횡설수설하다가 도망쳐버리더라고. 친구의 말에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게 확실해? 네가 잘못 본 거 아니고? 아니야, 확실해. 내가 마음에 걸려서 그 뒤로 한인회 통해 네 남편 수소문 좀 해봤거든? 근데 한인 슈퍼마켓 운영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네 남편 여기서 아주 잘 살고 있더라니까. 아니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와서 확인해봐. 저는 동창이 보내준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남편이 운영한다는 한인 슈퍼마켓에 직접 가볼 참이었죠. 혹시 몰라 시부모님에게도 딸에게도 비밀로 하고 비행기에 오르는데 왜 그리도 심장이 벌렁거리던지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진짜 남편이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아니길 바라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죠. 친구는 제가 걱정됐는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줬어요. 친구의 차를 타고 편하게 남편이 운영한다는 그 슈퍼마켓으로 바로 갈 수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 슈퍼마켓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믿을 수 없게도 계산대에 남편이 서 있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옆엔
믿을 수 없게도 암으로 죽었던 남편의 첫사랑이자 상간녀인 그 여자가 함께였죠. 그 충격적인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놀란 친구가 얼른 달려와 저를 부축했고요. 그 덕에 남편도 저를 발견했죠.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당신 대체 뭐야? 난 당신이 바다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버젓이 저 여자랑 같이 있는 거야? 저 여자도 뭔데? 죽은 거 아니었어? 일단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손님들이 저희를 흘끔거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그 와중에도 체면을 차리고 싶었나 봐요. 저를 직원들이 쓰는 휴게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듣게 된 자초지종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건 그 상간녀 부친의 큰 그림이었어요. 자기 딸이 동네에서 상간녀라고 손가락질 받게 되자 죽었다고 소문을 내서 거짓 장례를 치르고요. 그대로 딸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간녀는 해외에서도 좀처럼 남편을 잊지 못했고요. 결국 남편과 따로 둘이 연락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애초에 남편은 사고가 난 그 배에 탄 적도 없었어요. 선원들이며 선장이 돈을 받고 말을 맞춰준 거였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온몸을 휘감는 배신감에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러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안 오면 민주가 죽을 거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나도 당신이랑 영희 두고 그런 선택하기까지 쉬웠던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이혼 못해주겠다고 버티니까 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벌여놓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설마 어머님 아버님도 알고 계시는 거야? 당신 살아있는 거? 왠지 모르게 남편이 실종되고 나서도 침착해 보였던 시부모님이 생각나 물어봤어요. 망설이던 남편이 슬며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아. 걱정하실 것 같아서 부모님한텐 따로 말씀드렸었어. 당신한테도 시간이 지나면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미안해. 저는 도무지 그런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긴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남편 같은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하니 처자식도 버리고 죽은 사람이 돼 도망쳤잖아요.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절대 당신이랑 저 여자 용서 못해. 지옥을 맛보게 해줄 거라고.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이건 나. 그 더러운 손 내 몸에 대지 마. 저를 붙잡으려던 남편은 제 시퍼런 서슬에 기가 눌린 걸까요? 찍소리도 못하고 저를 그냥 보내주더군요. 그건 문 밖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던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를 만나 바로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요. 따로 그 상간녀 집안과 남편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저보다 더 화가 났어요. 한인회에 쫙 소문을 퍼뜨려준 것도 모자라 남편이 운영하는 그 마트를 이용하지 말자는 불매운동까지 해줬죠. 몰랐는데 친구가 한인회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존재였더라고요. 돈을 포대로 쓸어 담는다던 남편의 가게는 순식간에 개미 한 마리 얼씬도 않게 됐고요. 그렇게 망해버렸죠. 입소문의 위력을 실감한 저는 동네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이랑 그 상간녀야 해외에 있다 치지만 여전히 한 동네에 사는 그 상간녀 부모와 시부모님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죠. 그 일로 저는 시부모님과 갈라서서 딸을 데리고 나오게 됐지만 조금도 후회되진 않았네요. 오히려 진작에 이러지 못한 게 후회가 됐죠. 지리한 재판 끝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됐고요. 남편과 그 상간녀는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됐어요. 물론 형량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심지어 그 상간녀는 보석으로 빠져나오기까지 했죠.
당시엔 그게 너무 화가 났는데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최근에 근황을 알게 됐는데 그 상간녀네 집안은 사업 실패로 폭삭 망했고요. 지금 그 상간녀는 다시 암이 재발해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하더군요. 남편도 썩 잘 살고 있진 못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사업병에 걸려 일을 벌였다가 빚만 잔뜩 지고요. 지금은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있다 하대요.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시부모님은 그 나이까지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일만 하고 있고요. 이쯤 하면 제법 성공적인 복수라고 생각하려고요. 현재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남편과 상간녀한테 받은 위자료로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요. 다행히 장사가 잘 돼서 지금은 친정 부모님 그리고 딸애와 함께 넷이서 근심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답니다. 또 이 나이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 남편한테 워낙 크게 대어서 과연 결혼까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새 사랑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려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